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이슈에 대한 공감과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시사공방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 박한석 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달 28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 확정으로 세종이 300명의 국회의원이 활동하는 정치 1번지로 발돋움하게 됨에 따라 세종시가 행정은 물론 입법의 중심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한데요. 오늘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이 충북 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과 접근 방안 등에 관해서 두 패널 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 부분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네, 행정관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우리 그 지방의 관점 그리고 세종시가 단순한 행정 도시에서 정치행정 도시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전환점이 어쩌면 그 세종의사당이 설치될 수 있는 그 근거 조항이 마련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야말로 정치행정 수도로서의 세종의 첫걸음을 떼게 됐다.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좀 드신가요? 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은 충청권에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다는데 큰 의의를 또 부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정부의 기능이 세종으로 많이 이전된 상태에서 국회 이전은 정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결국 여야 합의를 통해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합의까지 과정은 좀 어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세종의사당 설치 법이 통과되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 우리가 논의를 해왔잖아요. 2004년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2004년에 행정수도 건설이 그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이원 판결이 났죠. 그 이후부터 이 반쪽짜리 이제 행정 중심 도시로 이렇게 좀 전락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권과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국가적 대의를 위해서 세종시 건설이 추진이 됐고요. 그러면서 그 2012년에 정부 주요 부처들이 세종시로 대거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걸 앞두고 보니까 그 전까지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았던 이 행정의 주요 기능은 세종시에 있는데 국회가 서울 여의도에 있다 보니까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비효율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대통령 후보,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 대통령 후보로 나올 때도 이런 그 국회 분원 설치를 공약을 했었고 또 2012년에 본격적으로 그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것과 대통령 청와대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는 문제가 본격화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2016년이죠. 2016년에 처음으로 그 세종에 있던 이해찬 당시 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게 됩니다. 세종시 설치 근거법을 마련한 대표 발의를 했으나 2020년 국회가 종료되면서 사실 통과가 안 됐고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제 여야 의원들이 그 발의를 했죠. 그래서 3명의 그 의원들이 대표 발의를 해서 이 법안의 논의가 있었는데 그 진행 과정을 보면 기본적인 대의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것이 유언적 근거가 있다는 등 여러 가지 그런 반대 이유 때문에 사실 법안이 발의되고 나서 통과되는 데까지만 해도 5년 이상 걸린 거죠. 이렇게 상당히 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됐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긴 시간의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그래도 나름의 성과를 낸 그런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위헌적 근거라는 것은 앞서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관습법에 의해서 이제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진통과 그렇죠. 의견이 있었다는 그래서 얘기죠. 청와대와 국회는 수도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근거로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것은 세종시로 그 국회 자체가 완전히 옮기는 것이 아니라
분원의 성격이면서 동시에 세종의사당을 건립하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위헌 논란이 명분을 잃게 됐죠. 그러면서 또 최종적으로 합의가 일어날 수 있었고, 이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어쩌면 내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 충청권의 영향이 좀 커지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로. 또 그런 어떤 지역민들의 적극 노력, 뭐 그 국회 앞에서 그 세종시에 있는 그 세종시장을 포함해서 단체들이 매일 가서 1인 시위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또 충청권이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응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의미 있게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좀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립이 되는 것은 확정이 된 것인데 이제 이게 어떤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오송역 이제 세종으로 진입하는 그 관문과 관련해서 오송역이 세종시의 관문을 담당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먼저 좀 드는데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오송역은 충분히 세종시 관문의 역할을 갖다가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그 세종역 그 논쟁 있기 전에 그 오송역의 어떤 그 발전에 있어서 우리 충북이 그동안 많은 고민을 갖다가 좀 해오는 과정에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또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그 대전과 그 세종과의 그 BRT 연결은 다 돼 있는데 그 오송역에서 청주공항이나 청주 시내 쪽으로 어떤 그 교통수단 자체가 아직 마련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오송역이 이제는 세종시 관문역 정도의 기능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오송역은 또 다른 한 축에서 이게 그 국가의 균형 발전을 그 이끌어내는 그런 좀 상징적 의미가 있었죠. 어쩌면 그 오송역이 그 호남 고속철도의 어떤 그 환승역, 분기역으로서의 그 기능을 하게 됐던 것도 이게 세종시와 이게 연동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관문역의 기능을 넘어서 오송역은 그 강호축을 연결하는 새로운 또 중요한 그 기능으로서 여기 의미 부여가 돼야 되고, 그래서 오송역의 성격과 이상을 훨씬 좀 획기적으로 높이는 쪽으로 우리가 좀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면에서 계속 이 명칭을 오송역으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어쩌면 이 기회에 한 번 더 우리가 새롭게 그 지역민들의 의견을 좀 모아야 되는 시점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좀 해봅니다. 그 이제 세종역을 새로 신설을 하는 뭐 ITX 내지 뭐 KTX 그 세종역에 대한 얘기가 사실 앞서서도 계속 있었습니다. 혹시 세종역에 대한 어떤 신설을 하는 부분이 재추진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의사당이 이제 설립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세종역 설립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그 세종역 그 설치에 관해서 논쟁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번에 어떤 연구 결과로 좀 약간 그 좀 미뤄지고 무산된 그 결과를 갖기 때문에 그 굳이 그 세종역 그 건설에 대해서 뭐 언급할 필요가 충북에서는 입장이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세종 시민이 그 5분간 그 거리를 갖다가 아까워서 그 신설역을 갖다가 그 좋아할지 안 할지를 또 모르겠고요. 경제성도 부족하고 또 여러 이유로 세종역은 이미 좀 이렇게 종료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그 특히 충북 도민이 굳이 세종역에 대해서 재점화를 갖다가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위원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세종역은 뭐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런 의견이신가요? 네, 뭐 그거는 논쟁은 앞으로 그 세종 분원이 내려옴으로써 인구가 늘어나고 또 세종 시민들의 어떤 요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충북 입장에서 굳이 그 세종역 그 설치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굳이 끊을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네. 그 아마 뭐 논의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이것이 세종시에서 그 이 세종역 KTX 세종역 설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시 시도할 여지는 남아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충청권의 그 공동의 합의가 없이 세종역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동시에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오송역의 기능이 그 충분히 그 세종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불편함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됐고 또 BRT를 포함한 그
그 버스 노선 그리고 지금 충청권의 광역철도망이 계획이 돼서 이것이 그 대전을 거쳐 세종, 그다음에 오송, 이 공항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이미 새로운 또 그런 철도망이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기로 아마 세종시에서는 한번 고민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것이 제대로 추진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또 만약에 추진하려고 한다면 이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 자체가 좌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더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종의사당 설립이 이제 세종 시민들 입장에선 당연히 이제 굉장히 기뻐하실 만한 일인 것 같고, 이제 충북 지역의 입장에서 좀 살펴보면은 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종과 인접한 이 충북 입장에서 이 득과 실을 좀 따져본다면, 물론 큰 틀에서는 이제 같은 충청권이지만, 충북 지역 입장에서는 득과 실을 따져본다면 무엇이 좀 더 크다고 좀 보여지시는가요? 네, 먼저 충청권의 어떤 인구 유입 효과나 어떤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좀 더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2026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제 착수가 되는데요. 그런 시간적인 그런 경제 효과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미리 예측하기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틀에서는 좀 충북에도 이득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괜히 또 세종시의 아파트 값이 올라가거나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우리 충북 도민들이나 청주 시민들이 느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조금은 실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또 저희들도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세종시가 생기면서 인구 유입이 청주에서 좀 많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빨대 효과를 갖다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 충북 차원에서는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을 보면 세종의사당이 분원이라는 법적 지위는 가지고 있지만 사실 국회 전체 기능의 3분의 2가 오는 것이 일환으로 되어 있고, 본회의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능이 오는 것을 이안으로 해서 이미 국토연구원에서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일환으로만 해도 11개 상임위의 예결위가 오게 되고, 의원회관이 243실이 옮기게 되고, 또 사무처 일부, 예산정책처, 또 입법조사처, 여기가 전체가 옮기는 구조에 이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가 1조 4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막대한 그런 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충청권에 있는 여러 지자체들의 그런 업체들이라든가 기업들이 이 건설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우선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인근 지역이 이 국회의 어떤 정치의 중심 기능이 사실 내려와서 자리를 잡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역의 어떤 교통을 포함한 다양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 또 관련된 연구기관이라든가 관련된 기업들 등등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오송을 좀 기점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그걸 조금 더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전략적인 고려도 같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전체적으로 득이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실을 따져보는 건 너무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이제 아파트 값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안 그래도 지금 세종시가 약간 전반적으로 집값이 좀 내려가는 추세에 있다가 이제 다시 이 의사당 설립이 확정이 되면서 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실이 될 수 있을까요? 부위원장의 의견은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부동산 가격이 과다하게 올라가는 건 우리 사회의 자산 불평등을 키우기 때문에 사실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제대로 거주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어떤 경기 순환 구조와 또 맞물려서 있기 때문에 더 아마 폭등하거나 이것이 올라가는 기능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제 나름대로 좀 예상은 해보고요. 그래서 좀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오송의 경우 우리가 인구도 지금 그렇게 잘 늘어나지 않고 있고
제대로 인프라라든가 또는 정주 여건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여전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를 계기로 오송 지역을 우리가 잘 또 이렇게 정주 환경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오송이 오히려 새로운 그런 또 그 중심 도시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아까도 부위원장님이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거리적으로 굉장히 청주, 세종이 인접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구 유출이 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조금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신다면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네,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그 세종 빨대 현상은 좀 그래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그 저희들이 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그 실수요자도 있지만 어떤 투기를 갖다 생각을 해서 좀 이동하는 인구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되지만 그래도 그 어떤 그 저희 충북이나 청주의 어떤 정주 여건이나 또 어떤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이 세종에 비해서 경쟁력이 또 올라간다면 또 아파트 값이 또 너무 비싸기 때문에 다시 또 역유입되는 그런 인구가 장기적으로는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들은 의견 중에 이건 뭐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닌데요. 지금 이제 세종시에 특공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공무원들이.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 집을 사기에는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없다. 그러면 서울에서 또 상당수의 지금 5천여 명 정도, 뭐 많게 보면 3천 명 이상이 새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세종의사당이 그러면 오히려 이분들이 오송의 자리를 잡게 하는 전략을 우리가 마련하면 좋겠다. 역으로. 네. 그러면 저렴하면서도 좀 괜찮은 그런 주택들을 미리 좀 선제적으로 잘 계획해서 오히려 좀 공공이 그걸 좀 공급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본다고 하면 이 오송에 오히려 중앙부처라든가 주요한 공공기관들의 그런 공직자들이 거주하면서 역으로 우리 좀 청주를 포함 충북에도 관심을 더 갖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이제 세종의 집값의 어떤 진입 장벽이 높으니까 예. 오히려 이제 오송 쪽으로 좀 많이 내려오게 돼서 오히려 좀 반사적 이익이 좀 있을 수도 있다.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을 예. 염두에 두고 또 그건 전략적으로 우리가 잘 네. 계획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일리 있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종 이사당이 설립이 되면서 세종시가 이제 행정도 그렇지만 이제 입법으로도 이제 중심지로 이제 발돋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이라는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목표와 관련해서 이 부분도 같이 좀 탄력을 받는다든지 어떤 그런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영향은 좀 어떻게 보시는가요? 네, 전체적으로 세종의사당 설립으로 인해서 행정과 입법의 중심지로 발돋움되는 것이 충청권 메가시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갖다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아까 인구 주거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청권 메가시티에서도 하려는 것들이 교통, 여러 가지 정주 여건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속화되고요. 특히나 더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경쟁력을 키우려면 과연 사는 분들이 정주 여건이 어떤 조건이 더 좋은지 그런 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볼 때는 여러 가지 우리 지자체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젊으신 분들을 보면 요즘에 교육, 문화, 특히나 여가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쇼핑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동안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에만 집중이 돼서 정말 대규모 상권의 어떤 그런 유치를 갖다가 하지 않고 조금 밖으로 밀어내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시민사회단체나 여러 가지 시민들과 공유해서 좀 논의를 다시 하면서 그런 정주 여건에 대해서는 다시 경쟁력을 고민해서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제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가의 여러 예산 중에 특히 인프라와 관련된 특히 교통이라든가 문화 등의 인프라 투자가 사실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지하철을 거미줄처럼 다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점점 더 정부 여건이나 삶의 환경이 좋아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서울로 수도권을 집중되게 만든 그런 것이 결국은 서울 중심의 정치 경제적인 그런
집중 부족 이것이 문제였다 이렇게 보는데 아마 세종의사당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여기에 대부분의 그 국회의원들이 와서 일을 하고 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충청권에 대한 그런 교통망을 포함한 인프라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메가시티 구상이라고 하는 것이 큰 축에서 이 광역 경제권을 제대로 경쟁력 있게 키워서 서울 중심의 어떤 일국 체제를 다핵 체제로 전환하는 그런 힘을 우리 지역에 가져보자 이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지역의 그런 인프라 투자가 강화되고 또 각각의 그런 그 특성을 가진 산업단지들이 제대로 잡게 하고 거기에 더해서 관광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또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여러 가지 그 기반 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는가 이런 면에서 보면은 충청권 메가시티가 오히려 지금 그 부울경 메가시티보다 뒤처져 있지만 그걸 오히려 우리 지역이 좀 더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 이제 세종의사당도 그렇지만 이제 메가시티 완성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지역 불균형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 초반부터 이제 행정도 그렇고 이렇게 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세종의사당이 설립이 되고 이제 메가시티에 대한 어떤 실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 지역 불균형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될 것으로 좀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 부분. 해결해야죠. 해결해야 하는 좀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굳이 우리가 그 세종시에 정부의 주요 행정 기능을 오게 하고 거기에 지금 국회까지 오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세종시만 잘 살게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종시를 기점으로 해서 충청권 정체가 일정하게 광역 경제권을 제대로 형성해서 이것이 국가의 균형 발전 또 한축의 분권의 선도적 기능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런 면에서 환영을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앉아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지역이 그것을 얼마나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잘 설계해내느냐. 그리고 초광역권 협력이라고 하는 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 4개의 지금 광역지자체도 있습니다만은 그 산하에 있는 기초지자체들까지도 같이 함께 협력해서 이 종합적인 계획을 잘 좀 세우고 또 그것을 흔들림 없이 합의를 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좀 동시에 진행이 돼야지만 아마 그런 성과들이 결실을 맺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세종이 이제 국회 분원이 이제 생기면 이제 이와 함께 이제 주 연구기관이나 이제 시설, 관련 시설이 이제 이전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 충북 지역이 그 배후 도시의 입장으로서 어떤 다양한 좀 전략적인 접근이 좀 가능해질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국회 분원이 들어오면서 주변의 국책기관들, 연구기관들이 이제 입주가 될 예정인데요. 특히나 그 청주하면은 또 방사광 가속기가 이제 곧 이제 추진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충북에서 최대한 연구기관들 갖다가 배우 그 시설들을 갖다가 지원해주고 특히나 그런 구역들을 갖다가 선정해서 많이 노력을 또 하면 그 세종에서 입주하지 못한 그런 그 연구 국책기관들이 충북으로도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세종시의 배후 도시로서 청주가 아니라 동등한 지위와 역량을 갖는 그런 어떤 그 권한과 기능의 어떤 그 배분을 통해서 청주도 그 중심 축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청주, 세종, 그다음에 대전, 천안, 그리고 공주 이러한 지역들이 각각의 자기 특성을 갖는 경쟁력 있는 도시. 그래서 단지 세종시의 배후 도시로서의 기능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상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청주는 그 앞에 방사선 가속기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는 첨단 ITBT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의 어떤 중심 축으로서의 청주가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문화적 측면에서 청주의 오래된 역사와 전통, 그 잠재력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지향적인 가치가 담긴 그런 좀 문화 도시로서의 청주의 위상을 좀 키워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아마 그 세종시의 뭐 앞에서 얘기했던 빨대 효과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각각이 자기 주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마련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아까부터도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국가의 어떤 균형 발전의 어떤 거점이 될 수 있는 충청권이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국가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부상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대응 방안이 있다면은 좀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도 그 충청권 메가시티 그 전략에 있어서 상생과 경쟁의 어떤 두 키워드 속에서 잘 그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나 경쟁력 부분에서 특히 충북의 자산인 그 청주공항과 오송역을 갖다가 좀 더 활성화시키고 발전을 시키면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그런 인프라 구성뿐만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그 정치 제도 부분 그 충청권 그 상생 발전 그 포럼에서도 이렇게 개최가 되듯이 그 지방 분권이 정말 제대로 되고 지역의 목소리를 갖다가 제대로 올리려면 그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그 양원제 부분 그런 것들도 많이 좀 고민을 하고 검토를 또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결국은 이 광역 경제권에서 그 어떠한 우리가 중심축의 기능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인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교통 인프라를 제대로 우리 지역의 중심으로 잘 좀 구축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메가시티와 관련된 또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서 지금 그 강원축 그 발전 특별법, 강원축 특별법이 현재 발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남선에서 오송을 거쳐서 강원까지 연결되는 이 축이 빠른 시간 내에 오히려 좀 구축되도록 하는 그런 쪽에 좀 충청권의 일단 공동 노력 같은 것이 이걸 끌어내야 된다. 이래야 아마 이게 우리 지역 중심의 축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그 광역 철도망 계획 속에 청주 도심 통과라는 것을 빨리 확정하고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아마 실질적인 그런 뭐랄까 그 인적 물적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도시의 그 BRT 시스템 같은 것도 같이 우리가 좀 도입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하는 영역이 미래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지금 세종 같은 경우는 이 그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 시티 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사실 그런 데 좀 뒤처져 있는데 이것이 자율주행이라든가 친환경 주행이라든가 공유차라든가 저는 뭐 전동 자전거, 킥보드 이게 새로운 어떤 그 모빌리티 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고 이게 미래의 어떤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도 중요한 기능을 할 텐데 이런 영역도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잘 갖춰 나가야지만 아마 그 결과적으로는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서의 우리 지역의 기능도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주로 어떤 교통이나 어떤 시설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그 교통망을 잘 구축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1일 생활권 안에 들어왔고 이제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화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은 이제 수도권이 좀 아무래도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좀 생각들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수월해지는 만큼 이제 어떤 오고 갈 뿐 실제 어떤 균형 발전이나 어떤 지역에 대한 어떤 특성화나 이런 부분이 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그런 교통망이라고 하는 건 다 서울로 향했죠. 모든 도로는 서울로 향해서 서울을 빨리 가는 것은 편리했지만은 지역과 지역 내에서 이동은 굉장히 불편한 구조로 지금까지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의 빨대 효과가 훨씬 더 심화됐고 지역은 스스로의 자신의 잠재력을 키우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메가시티 개념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메가시티를 연결하는 핵심이 그 광역 교통망을 제대로 구축하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로 빨리 가거나 서울 가기 편리한 방식의 교통망을 구축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충청권 내에
서의 상호 교류와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는 방식의 광역철도망, 그다음에 BRT 시스템, 여러 가지 그런 그 신개념의 어떤 여러 그 도로 주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만들어내야지만 아마 수도권에 대항해서 지역이 하나의 블록화되면서 지역의 경쟁력을 가지고 이 지역의 경쟁력이 사실 글로벌 경쟁력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렇게 가자. 이렇게 해야 아마 이제 그 분권형 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도 또 국제 균형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그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부위원장님은 좀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교통망도 그렇고 문화적인 측면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 인구가 그 빨려 들어가는 그 수도권 자체는 그 교육, 문화 이런 정주 여건들이 좋다고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글로 들어가는데요. 특히나 이제 그 사람들이 정주 여건 자체가 기준 자체가 좀 변화해가는 좀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 시골 같은 환경에서도 정말 자기의 어떤 일도 할 수 있고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청주만의 또 충북만의 문화 콘텐츠를 갖다가 개발을 해서 정말로 그분들이 여기에 살지 않더라도 정말로 하루라도 며칠에도 살다 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든다면 경쟁력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는 상생과 경쟁력 사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단체장들의 어떤 통큰 그 주고받는 그런 그 양보와 타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일 먼저 좀 고민되고 선행이 돼야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런 논의가 메가시티 개념이 사실 광역 경제권을 제대로 구축하자는 데 출발하다 보니까 이것이 광역 단체장 중심의 또 일부 이제 연구원 쪽, 뭐 산업 쪽 여기가 오히려 논의의 중심 축으로 돼서 실질적인 그 산하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들도 충분하게 서로 그런 협력적 네트워킹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또 정작 이 구조 속에서 앞으로 그 살아갈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 과연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런 논의 과정과 중요한 의사 결정되는 과정에 그런 어떤 주민의 대표성 그리고 주민의 의견이 또 잘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또 구축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세종시의 입장과 어떤 충청북도의 입장의 사이에서 어떤 입장 차가 아주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예민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 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 각 지자체 사이에서 뭔가 조금 어떤 다툼까지는 아니지만 좀 어떤 입장 차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종의사당도 그렇고 예, 그 메가시티 완성도 그렇고 이제 전반적으로는 충청권 이제 발전을 위한 거지만 각자 지역 입장에서 좀 차이가 있을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뭐 어떻게 보시나요? 뭐 차이가 없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쟁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서로 이렇게 그 양보도 있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청권 상생 발전 포럼에서 정말 그 논의가 잘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특히나 그 아까도 말씀하신 가버넌스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그 단체들이 그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의체가 좀 빨리 그 먼저 그 설립이 돼야 그런 속에서 좀 논의가 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모든 지자체들이 사실 그 지역에서 입장에서 보면 자기 지역이 더 발전하고 싶고 규모도 좀 더 키우고 싶고 모든 것을 자기 지역으로 가지고 오고 싶은 욕심들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 지역도 그렇고 저는 세종이나 대전 다 비슷할 거로 보는데 그럼에도 그 각각의 기능 분담이라고 하는 상호 간의 일정하게 양보와 원칙 이런 걸 지켜내지 않으면 이게 이제 상호 간의 경쟁만 치열해지는 그런 구도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이제 세종시의 경우에 애초에 그 국가 균형 발전의 선도적 기능을 한다라는 의미로 정치 행정 기능을 중심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또 세종시가 그 스스로 이제 발전 전략을 짜다 보면 최근에도 그 한 100만 평 규모의 첨단 산업 단지를 지금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결국 인근 지역과 이제 그 같은 비슷한 업종을 가지고 산업 분야를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구도가 되면 또 다른 지역에서 보면 그동안 세종시를 이렇게 그 정치 행정의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인근 지역에 같이 협력해서 노력했는데 그 성과의 과실은 혼자 따먹으려고 하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청권의 초광역 협력이라고 하는 이 큰 틀을
제대로 좀 그 잘 구축하고 상호간의 신뢰 기반에서 그걸 지켜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행정수도 완성에 탄력이 붙으면서 충청북도도 대응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충청권 신수도권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충북의 청사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만큼 향후 충청북도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발표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7월 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업무 중 교통, 가정폭력, 주민안전 등 민생 분야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 감독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자치경찰제 출범 100일을 맞아 자치경찰제의 의미와 그동안의 성과에 관해서 살펴보고 또 향후 보완점은 어떠한 점이 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어떤 제도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나오게 된 뭐 배경이야 뭐 지방자치 그 분권에 대해서 그런 큰 틀 속에서 이제 나오게 된 거고요. 특히나 이제 검경 수사권 이제 분리가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더 빨리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됐고요. 그리고 도민들이 느끼기에 그 갑작스러운 점은 그 검경 기소 수사권 분리로 인해서 그 가속화된 점 그런 것들이 좀 생소하다라는 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존에 그 경찰 조직을 그 주민 밀착형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그 국가적인 범죄나 기존의 형사건은 국가가 지휘 감독하고 그 특히나 생활안전 그리고 또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그리고 보호 업무 그리고 교통 경비 등을 그 주로 업무로 또 계획을 또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 주민 밀착형 그 사무와 지구대 파출소 업무를 갖다가 또 관장을 하게 되고요. 특히나 교통사고 또 학교 및 그 가정폭력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민생 치안 수사를 또 맡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의 그 지휘 감독과 그 책임은 그 지역 단체장에 있다는 게 특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치경찰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다든지 과정이 있다면은 그것은 좀 어떨까요? 행정관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부터 자치경찰제가 도입돼야 된다는 논의가 시작됐으니까 역사가 참 깊죠.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치경찰제가 또 시범 사업으로 상당 기간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그러나 이제 거기서는 별도의 자치경찰을 일부 뽑아서 아주 그 부분적인 그 방범이라든가 뭐 이런 그 기능만을 수행하는 좀 제한적 의미의 자치경찰제도를 수행해 왔었고요. 그러다가 그 지방자치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제대로 된 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그런 경찰 행정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요구가 계속 좀 있었고요. 그런 어떤 결과로 또 이것이 획기적인 분권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또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요구가 있어서 아마 도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제도는 약간 좀 애매함은 있습니다. 자치경찰제인데 이 신분은 국가경찰의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 산하에 자치경찰부를 신설해서 자치경찰 업무를 현재는 맡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서 이제 국가경찰이 수행하는 업무 중에 정말 그 생활안전이라든가 여성, 청소년 등등 이런 이제 일부 업무를 자치경찰이 수행을 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이 자치경찰이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정치적 중립의 문제라든가 또는 지역의 그런 토라든가 이런 또 그런 집단의 어떤 개인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결국 하부이제 이제 기관인 그런 그 자치경찰위원회를 광역 단위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제의 자치경찰부를 지휘 감독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제도로 도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직 이제 10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얼마나 큰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제도가 첫 발을 내디뎠다. 이것만으로도 현재는 좀 의미부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제 상당수 나라가 자치경찰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국의 사례를 좀 간단하게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그 유럽의 그 자치경찰 모델은 제주도 그 모델하고 좀 비슷한 점이 많고요. 특히나 그 제주의 경우에는 그 국가경찰을 기본을 유지를 하고 자치단체에서 그 별도로 경찰을 모집해서 그 운영을 좀 하는 형태고요. 특히나 그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경찰과 그 자치경찰의 그 균형과 조화가 잘 돼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일본은 그 경찰의 그 기본 기능을 그 광역 수준에서 수행하고 또 국가경찰은 경찰권을 긴급 상태에서만 그 행사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필요에 따라서는 국가경찰이 그 지방경찰을 감독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크게 보면 이제 이 집권형과 분권형, 절충형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집권형의 성격은 프랑스 같은.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제주의 자치경찰제와 같이 아주 제한적인 기능만을 수행하는 소수 인원을 뽑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뽑아서 운영하는 방식이고요. 분권형은 주로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 적용을 하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분권형의 전형적인 모습은 미국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뭐 별 경찰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공원 경찰도 있고 도시 경찰도 있고 대학 경찰도 있고 읍면 경찰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한 형태의 그런 자치 경찰 제도가 있고 또 특히 여기서 상당 부분 우리가 보는 그런 어떤 아주 치안 업무를 넘어서 수사 기능까지도 또 담당하게 해서 상향식 그런 좀 경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절충형이 이제 앞에 놓던 일본, 영국 이러한 경우인데 우리나라는 약간의 절충형 모델을 따긴 했으나 그 수준까지 못 간 적어도 일본 정도 수준이라도 간다고 하면 그래도 자치경찰제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좀 같이 해봅니다. 네, 그 자치경찰제도의 어떤 장점과 단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장점이 있다면 좀 어떤 점이 장점이 있겠습니까? 네, 각 지역별로 그 치안 수요가 또 다르고 또 여러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일단은 주민 요구에 그 맞춤형 그 형태의 치안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그 지방 행정과 또 치안 행정이 또 결합되면서 기존보다 또 빠른 그 서비스를 또 제공할 것 같고요. 특히나 그 경찰 행정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복지 서비스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치경찰위원회 추진 그 성과해서 그 100일 성과 결과를 발표한 자료를 좀 보니까요. 말씀 주신 대로 그동안은 사실 경찰 행정이 완전히 별개로 있었기 때문에 뭐 지자체가 별로 관여하기도 어려웠고 의견을 내기도 어려웠는데 자치경찰 제도가 도입되면서 어쨌든 자치경찰에 대한 최종적인 이 책임자는 이제 도지사가 광역단체장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산 문제도 서로 좀 협력할 수도 있고 치안과 관련된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나 수요가 조금 더 그래도 긴밀하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됐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민간의 참여가 좀 촉진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체도 보면 다양한 민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분들이 그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돼 있고 또 각 그 일선 경찰서마다 자치경찰 치안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계획상으로 보면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해서 그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들이 이런 그 일선 그런 이 경찰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또 만들어낸 측면 뭐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성과가 아닐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자치경찰제가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경찰 업무 중에 이제 실제 주민들하고 좀 밀접한 분야를 떼서 그 부분에 관한 관리 감독을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하겠다. 이제 이런 제도인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단점이라든지 아니면 우려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자치경찰제가 그 시행이 되면 아무래도 경찰의 그 조사 권한이 좀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업무상의 어떤 구분에 대한 불명확함 그런 걸로 인해서 그 형사건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 어떻게 그 책임 소지가 어디에 있는지가 좀 불분명하고요. 특히나 또 그 지방 토우 세력과 그 밀착이 된다면 어떠한 그 토우 세력과 그 밀착이 된다면 그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가능성이 좀 많다는 게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직은 제가 단점을 얘기하기에는 100일밖에 안 돼서 좀
그래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어떻게 보면 뭐 예산이라든가 또는 이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최소한 인사에 대한 권한은 이 자치경찰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인사권조차도 기존의 그 경찰, 중앙경찰에다 위임을 해서 제대로 그럼 이 기능을 하는 거냐 이런 데 대한 좀 우려가 사실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다행히 우리 충북은 보니까 그래도 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 인사권을 행사함으로 해서 뭔가 초기에 그래도 제 기능을 했다 뭐 이런 평가는 받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또 그 의미 있게 평가해줄 대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출범이 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언급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긴 했는데 이제 두 패널분들이 느끼시기에 뭔가 좀 달라졌다 이런 게 좀 느껴지시는 게 있으신가요? 뭐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직까지는 그 지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조금은 좀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특히나 뭐 그 도민 입장에서 그 자치경찰로 인한 변화를 느끼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그 범죄율이 좀 줄은 상황이 그게 치안의 어떤 자치경찰로 인해서 그 평가라고 좀 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특히나 또 도내에서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그 성폭력 문제 이런 것들이 더욱더 지금 뭐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 아직까지 그 대응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놓지 못하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성과라고 하면 저기 발표된 농산물 도난 예방 대책을 수립했는데 네. 이게 지금 상당히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도난 사고가 농산물? 글쎄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네. 열심히 노력한 성과다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그걸 예방 차원에서 예. 뭐 계도라고 그랬다는 거지 예. 그걸 지켜서 뭐 잡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거라고 좀 그러니까 생각이 원래 들고요. 그 예방이 중요하니까요. 또 하나가 저는 10월 20일인가요? 이 주치자 응급 의료센터를 개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청주의료원에 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자치경찰제가 아니었으면 이런 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의 이 주치자들 중에 거의 뭐 이렇게 신원 파악이 안 되고 거의 스스로 이렇게 정신줄을 놓은 분들이 가끔 계시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파출소에 그냥 있으면 거기다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러다 보니 이것이 그분이 그러다가 거기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제대로 된 이런 좀 치료를 해야 될 상황도 있는데 그 대응이 매우 어려웠다. 그리고 응급실에 보내면 안 받아주고 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제안을 하면서 도가 시설비를 좀 부담을 하고 또 거기에 뭐 의사도 있고 또 경찰도 같이 가서 상주하면서 뭔가 이런 새로운 협력 시스템을 통해서 주민들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일선 경찰 특히 이제 파출소라고 하나 일선 거기에서의 중요한 이제 요구들이 그래도 이게 정책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전에 뭐 여론조사도 해서 뭔가 치안 수요가 어떤 건지 파악도 하고 그것 중에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정책으로 연결해 나간다고 하면 아마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볼 때도 자치경찰 되니까 그래도 우리 주변에 아주 이런 좀 중요한 치안 문제가 그래서 개선되는구나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행정관님은 이제 아무래도 경찰이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신경 쓰지 못했던 어떤 민생 관련 문제들을 좀 더 자치경찰에서는 좀 네. 신경을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을 좀 기대를 하시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여성, 청소년, 가정폭력 이런 문제는 훨씬 더 기존에 아마 국가경찰보다는 자치경찰이 훨씬 더 관심 있게 노력할 것이고 또 열심히 안 하면 이제 방역단체장이 또 주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기 때문에 훨씬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 갈 길이 좀 멀 것 같은데요. 이제 올바른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서 어떤 좀 보완점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도 한번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자치경찰제의 완전한 안착을 위해서는 특히나 지방자치분권 그런 부분에서 예산 부분 문제가 확실히 정립이 또 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또 민주적인 그런 관리 감독 장치가 또 마련이 또 돼야 되고 특히나 또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통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거기에 인력 투여가 또 돼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부에 소속된 그 자치경찰을 소관 사무를 지휘 감독하도록은 돼 있는데 문제는 지휘 감독만 할 수 있지 이것을 사업을 그 일을 집행하도록 하는 데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죠. 거기다가 또 가장 일선에서 자치경찰 업무와 중복되는 것이 이 파출소, 방범대 파출소 이런 쪽인데 여기는 또 이게 자치경찰부 소속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업무가 효과적으로 뭔가 효율성 있게 추진되기에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다. 그렇게 보여서 그 시도경찰청의 자치경찰 사무를 좀 전부 자치단체 소속으로 이관하는 쪽으로 가야 아마 책임성도 명확해지고 지금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 자치부, 지구대, 파출소 여기는 소속을 좀 제대로 이렇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은 국가 보조금으로 그 지원이 되다 보니 이게 꼬리표가 다 달려가지고 뭔가 창의적이나 새로운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이 나머지 이제 재원에 대해서는 이게 지자체의 부담을 지우다 보니 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자체들은 제대로 된 치안 소요에 대응해서 서비스가 훨씬 좋아질 테고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자체들은 그만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치안 서비스의 불균형 문제가 결국은 생기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재원과 관련해서 국가 책임을 훨씬 좀 강화해 줘야지만 제대로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 제도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해서 하나만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치경찰제가 현재 경찰의 소속으로는 여전히 이제 경찰의 소속으로 남아 있는데, 지금 이 소속을 이제 향후 이제 좀 보완을 해 나가면서 좀 분리를 하는 게 좀 더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행정관님의? 예, 그렇습니다. 저는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지방자치제도의 원리에도 부합하고 이게 지금 소속은 국가인데 일은 지자체에서 한다. 이건 우리 기본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뭐 지금 출발을 위해서 어정쩡한 타협으로 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런 그 일원화 모델이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원화 모델로 가서 독립적으로 그 인사, 재정 이런 권한들이 굴러가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부위원장님도 혹시 여기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네, 어차피 자치경찰제를 갖다가 가속화시켰던 이유가 원인 자체가 이제 그 검경 수사권 분리로 인해서 좀 급하게 좀 실행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말 그대로 그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은 좀 분리돼서 그 지역 주민들과 밀착할 수 있는 치안 형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치경찰제는 1945년 경찰이 창설되지 76년 만에 맞는 큰 변화입니다. 현재는 시행 초기 단계에 있어서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제의 성공 여부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얼만큼 줄이느냐에 관련 있는 만큼 업무 혼선과 지역세력 유착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공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